거친 통곡물빵, 풍미 진한 치즈와 요거트, 녹색 채소, 신선한 해산물. 미국 의사, 영양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식단에 선정되기도 했었던 이 음식 조합은 뭘까요? 맞습니다. 지중해 식단입니다. 최고의 음식 조합을 비로소 완성시켜주는 두 액체가 있죠. 신의 열매라 일컬어지는 올리브에서 추출한 올리브유와 신의 물방울이라고 일컬어지는 포도주입니다. 오늘은 경제, 종교, 의학, 미용에 이르기까지 그 효용성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아온 음료 올리브유와 포도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올리브유가 흐르는 곳이라고 설명하죠. 실제로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와 같은 중앙산지 그리고 갈릴리 산지 지역은 테라스 지형, 지중해성 기후,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두루 갖춘 올리브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특히 산지 지역의 계단식 테라스 농법은 단위 시간당 일조량 수급에 최적화된 30도에서 40도 적절한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찍이 철기 시대부터 이곳은 올리브 농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원래 물을 머금기 어려운 강석회암이 널리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웬만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데 올리브 나무는 이 강석회암 토지를 이겨내며 자신의 생명력을 자랑하는 특이한 식물이죠. 성경도 수천 년의 생명력을 자랑하는 이 올리브 나무를 평화와 번영,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식물로 묘사합니다. 석회 함량이 높은 식수를 음용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리브유는 몸에 축적된 석회를 중화하는 신비의 묘약이기도 했습니다. 올리브 수확은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가족 전체 혹은 공동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손으로 따거나 막대기를 이용해 가지에서 떨구는 방식으로 수확한 올리브 열매는 싱싱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밭 근처에 있는 오일 압착기로 바로 옮겨집니다. 압착기로 옮겨진 올리브는 바퀴 모양의 돌에 갈려서 으깨집니다. 분쇄 과정에서 생성된 페이스트에 이제 오일 추출을 위해 압력이 가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압착기는 빔 프레스였는데요. 돌로 된 무거운 추가 달린 지렛대인 이 긴 목재의 빔으로 압력을 가하는 기구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중앙산지 전역에서 빔 프레스와 돌 분지 프레스를 포함한 수많은 올리브 오일 압착기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텔 미크네, 즉 성서의 에그론과 같은 유적지에서는 올리브 오일 압착기가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죠.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했었던 오일 생산 방법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첫 압착으로 추출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왕실에 헌정되는 특산품이었는데요. 1910년에 발견된 사마리아 오스트라카를 통해 사마리아 주변의 호족들이 새 올리브유와 오래된 올리브유를 구분하여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후 가문의 왕실에 진상품으로 바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자주 섭취했던 포도주는 어떨까요? 올리브처럼 포도 역시 계단식 테라스 농법으로 개간된 산지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포도 계곡으로 알려진 헤브론의 에스골 골짜기는 대표적인 포도 생산지 중 하나였는데요. 실제 히브리어로 에슈콜, 에스골은 포도를 의미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12지파에서 뽑은 정탐꾼들이 보고를 위해 포도를 다발로 베어온 곳 역시 이곳 에스골 골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늦여름인 8월에서 9월에 포도를 수확한 후에 이 평평한 바닥틀에 깔아놓은 포도를 발로 으깨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은 춤을 추며 포도를 발로 으깼습니다. 이 관습은 이사야서 63장 3절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포도를 으깰 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노하우가 있다면 씨를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씨가 으깨질 경우 씨의 떫은 맛이 포도주에 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포도를 조심히 밟을 수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틀 가장자리에 기둥을 설치하고 기둥 위에 보통 사람의 키보다 높은 석가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석가래에 줄을 달아 그 줄을 잡아 땅에서 약간 떠 있는 상태로 포도를 밟았죠.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즙은 1차 저장을 위해 아래쪽 저장고로 흘러들어 모여졌죠. 품종에 따라 포도즙 색깔이 달랐는데요.
유적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꽃가루와 잔여물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모두 생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포도주 역시 일부는 올리브유와 같이 왕실 인장이 찍힌 항아리에 보관되었습니다. 포도주 역시 국가의 통제 하에 거래가 되는 경제적인 중요성을 가진 품목이었었던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3가지 포도주를 생산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식탁용 포도주인데요. 이 포도주는 가장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포도주로 일상 식사와 공동체 모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덜 정제되었던 포도주의 도수를 낮추기 위해 사람들은 포도주와 물을 섞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첨가물을 추가한 포도주입니다. 꿀이나 허브 혹은 향신료를 추가해서 마셨다고 하네요. 이러한 첨가물들 중에서는 고가의 수입품도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축제 또는 종교 제의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숙성된 포도주입니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지하 저장 창고에서 발견된 대형 항아리의 존재는 일부 포도주가 장기간 숙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더 복잡한 맛을 내는 숙성 포도주는 아마도 고품질로 간주되었으며 성전의 제물로 사용되거나 상류층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뜨겁고 건조한 건기 그리고 지나치게 습한 우기에도 버티고 성장하는 이 두 식물은 강인한 생명력과 저항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요. 이러한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는 생존에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강한 풍미와 당도를 가진 질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인간 존재로서나 신앙인으로서나 예술가로서 수많은 실존의 고뇌 속에 살아갔었던 빈센트 반 고흐가 올리브 나무를 모티브로 수많은 연작을 남긴 것은 마치 또 다른 자화상이 아닐지요.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어려운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활력이야말로 그가 도달하고자 했던 삶의 지향은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생존력과 문화적 적응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입증하는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와 같이 우리 내면도 이처럼 단단하고 튼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